네, 안녕하십니까. 82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유럽이 중국보다 먼저 터질까? 뭐, 도이치방크가 먼저일까? 혹은 중국의 이제 LGFB가 먼저일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올 9월에 재미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초단기 금리가 이제 연 10%까지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지만요. 이 단기 자금 시장,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 간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제 돈이 말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금융회사끼리 주고받는 이제 하루짜리 자금 오버나잇 금리가 6%까지 치솟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갑자기 10%까지 아무리 금리를 많이 쳐준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자 뉴욕 연방은행은 긴급하게 이제 자금을 수혈해서 531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이 환매 조건부 채권, 이 한국에서 이제 레포라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리포라 부릅니다. 리퍼처스 마켓입니다. 그 일정 기간 뒤에 되팔겠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현금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포 마켓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포 마켓은 자금 시장이 원활하게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왜? 금융기관이 제가 A라는 채권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긴급하게 어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금을 그대로 빌린다는 거는 저쪽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현금을 그대로 빌리면은 이자를 많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국채 같은 것을 담보로 저리에 이제 돈을 끌어와서 급하게 막고 또 이제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국채를 다시 되사는 이런 마켓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들 간의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금리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이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매우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2%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금리가 갑자기 이제 10%까지 쭉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세금 납부입니다. 뭐 코퍼레이트 텍스 시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데 그날이었다. 뭐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제 국채를 좀 많이 발행해서 시중 자금이 고갈되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이전에 진행했던 연준의 긴축 정책의 영향이 뭐 여파가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조 5천억 달러 정도 이제 밸런스 시시 늘었다가 그게 이제 3조 7천억 달러 정도로 축소되었는데 그 여파가 끼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시장의 메이저들이나 혹은 정부나 연준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본질은 좀 약간 다른 데 있습니다. 뭐 밑에 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날 상황이 금융 시스템 측면의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신용의 문제나 위기의 징후는 없다. 또 이제 패드 보고 이제 다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패드는 계속 자금을 수혈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패드는 계속 자금을 공급하여서 이 리포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 2월 달입니다. 뭐 2월 달에 처음 나온 기사인데 이제 실제 내용은 이제 올 11월 달에 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역시 도이치방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2013년도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도이치방크입니다. 단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도이치방크의 부실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사실은 유럽 위기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도이치방크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도이치방크가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었다. 최근에 이제 투자은행 비즈니스 섹터는 이제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비즈니스가 뭐 원활하지 못하고 또 투자은행 쪽에 수익이 거의 안 나고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을 없애고 뭐 이런 어떤 구조조정 인원을 줄이고 뭐 주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도이치방크를 구조조정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내용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이치방크의 오퍼레이션에 관련돼서 뭐 수익성과 또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을 제거하고 또 구조조정하고 뭐 도이치방크를 살리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올해 DLF 때문에 큰 사고가 터졌죠. 한국에서요. 해외 금리
특히 이제 유럽입니다. 이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 DLF에서 큰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수천억 대의 손실을 이제 한국 고객들이 입었는데요. 이제 독일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그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로 양 옵션 매도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양 옵션을 매도를 해서 뭐 스트랭글이든 스트레들이든 금리가 어느 범위 안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신에 고정이 된다면은 이제 옵션을 팔고 이제 그 프리미엄을 먹어서 엑스트라 수익을 노리는 건데요. 이런 바보 같은 이 파생 결합 상품들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해외 투자은행이 만드는 상품을 돌박들이 그냥 들고 와가지고 고객들에게 안전하다고 팔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전형적인 금융 상품의 불안전 판매고 당연히 보상해야 됩니다. 사실은 100% 이제 하나은행이 물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저께 기사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이치방크. 자,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지난번에 이제 그 리포 마켓의 이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큰 이제 유동성 고갈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어떤 비기스트 버블, 큰 버블의 그 어떤 시작이다. 이제 아마 이미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달러 유동성의 위기였는데 그 위기의 진원지는 유럽이며 도이치방크가 그 중심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끔 예전 중국 관련 방송에서 도이치방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저는 지상 최악의 이제 금융 범죄 집단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맞습니다. 이 도이치방크가 희한하게 이 오퍼레이션 이제 전 세계의 투자은행을 쫙 퍼뜨리면서 그 오퍼레이션을 좀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의 홍콩 오피스, 에스토니아 오피스, 스웨덴 오피스 이런 데서 각자 독립적으로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던 이 투자은행이 도이치방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10년도 근처인가 도이치방크가 한국에서도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날 SK텔레콤은 하한가까지 집어던지고, 삼성전자도 집어던지고 해가지고, 한 몇십 포인트 내려가는 바람에 풋옵션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한국증권사 이제 프랍팀들이 뒤집어 써가지고 제가 아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굿모닝 증권이 이제 이런 데서는 600억을 터졌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잠시 납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이치방크는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그러니까 이 자율적 경영을 하면서 홍콩에서 사고치고 또 저기서 사고치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다 미국 오피스에서 사고치고 파생 연계 상품도 온 국가에서 다 발행하고 남발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왜 독일인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연준의 어떤 개입이 일어났던 것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도이치방크입니다. 현재까지 500 빌리언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넥스트 먼스까지 이제 제뉴어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다음 내년 1월까지 500 빌리언 달러를 이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어떤 메이저 뱅크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신호탄이 아닌가. 시장은 이렇게 이제 대부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뒤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포 마켓의 광기가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가. 이제 끝에 노란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 US 달러가 이제 미국 금융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9월 달에 달러 쇼티지가 발생했는데 이제 달러가 말라버린 겁니다. 대부분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뉴욕 연준으로 흘러가서 외국 은행 쪽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도이치방크, 크레딧 스위스, BNP 파리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전부 이제 유럽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도이치방크입니다.
한국금융은 현재 이 중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인가,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 3개월 이 미국의 어떤 리포 시장의 출렁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금융기관들의 단기 자금 시장이 단기 자금 조달하는 시장이 이제 달러가 말라버린, 유동성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연준은 매일 이제 자금을 투입하면서 그 금리가 오르지 못하도록 이제 두들겨 막았습니다. 계속 이제 달러를 공급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작 이 언론, CNBC, 블룸버그, 그리고 의회, 미국 정치인들도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의 일시적인 문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했던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다 시장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도이치방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도이치방크는 금융산업 역사상 가장 큰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는 상업은행 플러스 이제 투자은행입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잠재적 부실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그냥 순수 투자은행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파산하기 직전에 미국의 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이치방크는 상업은행 플러스 이제 투자은행이었으며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은행이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이제 잠깐 또 올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이제 이 거품의 진원지로 언급을 했지만 진정한 거품은 사실은 남부 유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2004년도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유로가 이제 통합되면서 특히 이제 남부 유럽에 이 못 사는 이제 남부 유럽 국가들의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기로 하면서 이 구매력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 남부 유럽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돈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 워낙 좋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둘러싸서.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부호든 온 전 세계 부호들이 남부 유럽에 돈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어떤 해안지대 부동산들이 거의 4배, 이까지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점이 2004년이었는데요. 2004년 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럽의 부동산 버블을 부채질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담보부 채권이죠. mortgage backed security입니다. MBS, 혹은 우리가 ABS로 부르기도 합니다. asset backed security나요. 이런 채권들이 그때 당시 이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하신 거,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아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부동산 담보부 채권의 디폴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디폴트 스왑이나 디폴트 옵션 같은 것들을 투자은행들이 발행했습니다. 그래 이제 패키지를 엮으니까 그 옵션을 사게 되면 그 채권이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돈을 끌어들인 겁니다. 대신에 이제 투자은행들은 그 옵션 발행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투자은행들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이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2008년도 9월에 부도가 났는데요. 10월인가요? 그 1년 전에 2007년도 이제 8월경인가? 그때 이제 베어스턴스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 때문에 이제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냉키가 긴급하게 공적 자금을 수혈해서 이제 그걸 싹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파산을 시켜버렸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는 리만 브라더스가 유럽에 대한 익스포저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에 대해서 이제 물어줘야 할 어떤 모기지 백 시큐리티에 대한 이제 워런티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라이어빌리티가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로 이제 날려버린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날려버리면 이제 유럽에 안 갚아도 되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밤 이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전화해서 쌍욕하면서 이제 버냉키하고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욕을 했다는 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만큼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유럽에 대한 익스포저가 컸던 겁니다. 그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시키면서 그날 이제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미국장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마켓의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러고 며칠 뒤에 AIG가 터진 겁니다. AIG가 터진 이유는 이제 런던 오피스에서 이제 런던 고랭가 뭔가 하는 놈이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그러니까 몰기지 백 시큐리티에 대한 옵션을 유럽 시장에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이제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을 이제 AIG가 진다. 근데 이제 리만 브라더스보다 훨씬 큰 익스포저가 된 겁니다. 이제 금융시장은 이미 흔들렸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AIG는 미국 내에서 너무나 많은 스테이크가 걸렸습니다. AIG 보험부터 해서 뭐 연기금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이제 결국 AIG는 책임을 졌습니다. 파산시키지 않고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기로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되다가 2009년도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서프라임 모기지는 뭐 조금의 버블이 있었지만 그 버블의 강도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 한 2년 뒤쯤 돼서는 이 서프라임 그 부동산들은 대부분 다 결국은 제자리를 찾았고 뭐 지금 뭐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올랐죠. 뭐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도이치방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도이치방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유로 이제 단일 통화가 나오면서부터요. 이 남부 유럽의 부동산 채권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은행들에 대한 대출 그리고 이제 이들 정부의 어떤 소버린 뎁에 대한 뭐 디폴트 스왑 등 유럽의 모든 금융 부실의 어떤 집화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지 너무나 크게 많은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독일 중앙은행과 이제 EU 중앙은행은 남부 유럽의 정부 부채를 리스트럭처링 하면서 도이치방크에 대한 수술도 은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이치방크에 대한 진실은 사실은 거의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환상입니다. 도이치방크가 어느 정도의 부실을 파생상품 연계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전부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는 온갖 악성 소문이 듭니다. 천조라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드러난 것은 파생상품 액면가만 이 노미널 밸류로 이제 50 트릴리언 달러로 이 interest rate derivative swap인데요.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을 지금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인가, 뭐 도이치방크가 어느 정도인 이 라이abili리를 들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도이치방크가 뭐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가려져 있습니다. 뭐 현재 유럽 금융기관은 마이너스 금리로 뭐 일반적인 비즈니스 역시 이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정부는 한 3, 4년 전에 이미 독일 정부는 도이치방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도이치방크의 모든 이제 이 부실을 독일 정부가 떠안겠다고 사실은 암묵적으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엄청난 상천문학적인 부실을 안고 있을 것으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을 결국 이제 독일 정부가 떠안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시장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왜? 독일 정부가 이제 백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메르켈의 그 선언 이후 전 세계 증시가 오르는 것도 메르켈의 이 선언이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이 도이치방크가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는 체계적인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는 암묵적인 독일 국영은행 정도로 이제 간주를 해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민영은행입니다만 암묵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왜? 독일 정부가 이제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요. 결국 이 도이치방크의 운명은 사실상 이제 어떤 리스트럭처링, 뭐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공적 자금을 통해서 도이치방크의 천문학적인 빚을 이제 줄여나가는 딜레버리징 과정이고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통제된 이제 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controlled demoli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통제된 해체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독일 정부가 이제 도이치방크의 부실을 다 정리를 하고, 도이치방크의 비즈니스 섹터는 뭐 깨끗한 클린 뱅크로 만든 다음에 뭐 또다시 이제 독립을 시키든가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호들갑과는 달리 이 독일 정부의 보증하에서 이제 도이치방크의 부실은 정리될 것으로 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미국의 이제 리포 시장의 동료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어떤 딜레버리징의 여파 정도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미국의 리포 마켓 가지고 이제 어떤 시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 텐데 그 도이치방크 자체는 막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가 이제 뭐 돈을 푼 영향도 있지만은 이 그런 시스테믹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역시 중국입니다.
유럽 금융기관이 중국에게 빌려준 대출이 새로운 폭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국의 유럽이나 일본이 이 자국의 저금리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 중국에 거액을 많이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출하면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국에 돈을 빌려주면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중국에 빌려주고 이제 또 중국은 그거 가지고 또 돈놀이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중국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해외 국가들은 역시 이제 일본하고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국 문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에 따르면은 올 1월에서 11월 사이에 중국 민간 기업 중 4.9%가 이 역내 디폴트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4.2%보다 상승했습니다. 이제 민간 국영기업 모두를 합치면 이제 불과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는 제로였었는데 올해는 디폴트 금액이 이제 18 빌리언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정부의 어떤 불투명성을 감안하면 믿을 만한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기준들은 이제 온쇼어 시장인데요. 이 역의 채권의 동향을 감안하면은 최소한 75 빌리언의 채권이 부도가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50억 불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 24개월 안에 2천억 불, 200 빌리언 달러 이제 채권이 만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각종 소형 금융기관, 지방은행, 민간기업, 국영기업의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시장의 원리대로 정리되지 않고 큰 금융기관에 합병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이제 큰 국영기업에 강제로 합병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경우에서도 알고 보면은 국영기업이 이제 직접 투자한 회사가 많아서 금융 오소리티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강제로 합병을 시키는 겁니다. 메이저 채권자가 이제 지방 금융기관이나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 합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 질서 있는 부실 정리인지, 무조건 큰 기업이나 은행으로 합병시켜서 장부상으로 물을 타는 건지, 이 바깥에서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중국의 이제 당국자들만이 정확한 실상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천문학적인 빚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지만, non-performing loan이라고 부르죠.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이자 지급조차 이제 불가능한 이런 이제 부실 론들을 이제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은, NPL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지방 정부입니다. 중국에서 고속철도 등 여러 가지 이 천문학적인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국에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 유령 도시 이야기도 듣고 하셨을 텐데요. 그것들이 대부분이 거의 무수익 자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중국 주도 이제 인프라 사업을 수행했던 지방 정부는 이 독특한 이제 자금 조달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LGFB라고 부릅니다. 이제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정부 채권은 중국 정부의 어떤 보증을 받는다고 이제 우리 시장은 대부분 간주를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지방 정부의 부실 채권 궁극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채권 자체에 중앙 정부의 중국 정부에 이제 보증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은 이제 off the book scheme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국 부채 폭증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다, 이런 암묵적인 이제 이 off the book scheme이 이 중국 부채 폭증의 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국영기업도 그렇고 지방은행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국영은행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처럼요, 이제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국내 시장이든 국제 시장이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증이 남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금융기관 역시 본질적으로 국영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낮은 금리의 거대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이 명백한 지방정부 채권도 이제 현재 강제로 이 보다 건강한 지방정부의 금융조달기구에 이제 LGFB에 합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수원시 채권이 이제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정부 채권이 부도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이제 채권에 합병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 자체는 아니고 이 파이낸싱 비히클에 이제 이 자금 조달 기구에 이제 합병을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떴습니다. 이 중국 인민은행의 이제 외부 자문인 중에 한 명인 마준이라는 사람이 외국 사람입니다. 제 생각은 미국이나 영국계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시스테믹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언론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정부 부문 부채 조정은 non-bailout, bailout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즉 구제 없는 구제 금융이란 뜻입니다. 실질적인 자금 수율 없이 그냥 강제로 합병시켜서 물을 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자칫 이런 경우 이제 물을 타버리면 한쪽에 부실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그냥 순식간에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스테믹 리스크라 부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약간 패닉 상태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제 금융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되는 부실 채권 정리 및 인수 합병이 이 공적 자금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일단 긁어 모아서 이제 큰 풀에 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실을 일단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구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부실을 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테크니컬리 이 부실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자금의 수혈 없이 부실을 긁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구제 없는 구제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이제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많은 방송에서 이제 중국 경제나 중국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서 이제 뭐 그걸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하고 유럽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1월달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뭔가 또 출렁임이 있다면 뭐 이 얘기가 다시 언급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지금 중국이든 유럽이든 모든 상황은 이제 중국은 중국 정부가 떠안아야 되고 뭐 도이치방크라든가 프랑스 은행 같은 경우는 또 프랑스 정부가 떠안아야 되고요. 지금은 부실들이 이제 독일 같으면 독일 정부에 몰리고 프랑스 은행이면 이제 프랑스 정부가 떠안아야 되고 중국은 중국 정부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위기로 연결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 비관론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극단적인 가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터져봐야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부실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 부실들을 떠안으면서 이제 향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고통을 겪으면서 뭐 L자형 침체 혹은 뭐 U자형 침체 이런 침체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 좀 또 다른 문제지만은 이 정보 부문으로 일단 들어오면은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장 논리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어떤 극단적인 유동성의 이제 고갈이 중국이나 뭐 유럽에서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